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강의를 한지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을 아쉽지만 우리가 이 아쉬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수업을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수업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수업 참여들을 보니까 잘 진행해 오신 분들은 아주 잘 진행해 오시고 계시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결석도 있고 또 과제물 참여가 저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석에 대해서는 꼭 참여를 하시고 또 과제물도 꼭 참여를 하셔야만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과제물 제출해야만이 정상적인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강의는 참여를 했는데 과제물 제출을 안 하면 지각 처리가 됩니다. 이 지각이 3번이면 한 번에 결석이 되고 이게 누적이 돼서 3번 결석이면 성적 부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꼭 잘 들으시고 또 강의 들으시고 과제물 제출을 꼭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출석과 또 이 수업에 대한 그 효과를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은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그 시험의 2차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업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신 분에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위한 수업이 아닌 이 수업은 그 학교 교육에 맞춘 수업이다 보니 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약간 시험을 위한 수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감수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우리 제자님들께서 후배님들께서 꼭 자격증을 땄으면 하는 부분이 제 바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학교를 졸업했고 이 학교를 나와서 물론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지만 사회활동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볼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그 부분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립니다. 저도 사회활동하고 그 건설회사에서 있을 때 면접관으로도 많이 참여했지만 우리 부동산을 전공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핸디캡이 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또 저 감정평가사 할 때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도까지는 꼭 여러분이 자격증을 갖고 졸업을 하거나 또 졸업한 후에라도 꼭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격증에 대해서 중요성은 뭐 계속적으로 말을 해도 그 부분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부동산학과를 졸업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이건 여러 가지로 이후에 좀 여러분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걸 권장하고 나중에라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수업은 원래 공인중개사 이제 수업을 들어도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험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영업을 개시할 때 어떻게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 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어떻게 하고 도장을 어떻게 하고 간판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은 들어가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나중에 당장 졸업하고 나서 공인중개사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회 경험을 쌓고 차후에 공인중개사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공부할 때 이때 자격증을 꼭 따서 나중에라도 내가 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여러분 공부해서
올해 시험에 합격을 꼭 했으면 좋겠고, 이 수업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게 기말고사 보기 전에 그 합격에 대한 여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1차라도 합격하신 분들은 뭐 2차까지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분보다는 반영이 될 때도 1차라도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 성적 반영을 플러스해 드립니다. 그래서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꼭 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업을 이제 오늘 두 번째 수업을 하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멋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먼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근무하는 마장호수 출렁다리의 사진입니다. 뭐 아름답고 멋있고, 그래서 좀 오히려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그냥 그 딱딱한 모습보다 자연을 바라보고 서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학교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대해서 휴강 공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가 계속적으로 10월도 휴강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제 강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뭐 여러분에게도 뭐 통지가 가겠지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우리 20일 날 우리는 수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추석 기간 중에 또 이건 뭐 강의를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학교의 결정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으니 그분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서 교재가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제도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의 유래 부분에 대해서 법령 이전의 간행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이라는 문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매매계약서 겸 권리증 같은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제 매매 목적물의 표시와 위치, 그리고 매각 사유를 밝히고 매매 대금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후일 자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간의 증거로서 이 명문을 기록한다는 내용과 함께 매매 당사자의 이름을 적고 수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수결이라는 건 오늘 인장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당시 명문이라는 문서에서 중개하는 부분의 그 유래를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서지만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한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객주라는 부분과 또 거간이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근대에 들어온 거죠. 1960년대 복덕방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 복덕방이라는 그 내용을 처음 듣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복덕방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봤고, 또 부동산 중개 법제의 변천 부분에 대해서 객주 거간 규칙이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소개 영업 취재 규칙이 이제 1922년 식민지와 일환으로 경기 도령 제10호로 이제 제정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이때는 그 감독관청이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닌 경찰서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제정된 소개영어법이 있었고, 이때는 뭐 자격증이 없고 그냥 신고제 개념으로서 이제 이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때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때 했던 사람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계속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용어 설명은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83년 12월 30일 공포되었고, 이때 제85년 이래 공인중개사 시험이 처음이 있었으며 9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선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 6월 30일 이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변경이 됐고, 2014년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을 이제 분리를 했고 한 부분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과정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법에 대한 기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수업을 들어가는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부분 중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이제 용어의 정의와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웁니다. 요거는 여러분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에 있는 부분에 별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용어의 정의 부분을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해를 잘 하셔야만이 나머지 수업도 잘 쫓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 대상물은 어떤 게, 쉽게 해서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딱 느낌으로 봐도 엄청 중요하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교재를 준비하셨고 법령을 준비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령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법에 대한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이 법은 전 7장, 이게 뭐냐면 1장 총치, 2장 공인중개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장으로 되어 있고 51개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1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그리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우리 여러분 혹시 3단 비교표 공인중개사 법령 여러분 준비됐으면 이걸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 보고 이거를 준비해서 같이 수업 때 같이 참여를 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연결돼서 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실무적인 행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보면은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공인중개사 법령집을 3단으로 된 거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꼭 이 법령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법령을 보시면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7장 51개 조문과 부칙 17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시행령은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명령으로서 3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됩니다. 이건 법은 국회에서 정하는데 이 정해져 있는 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진행하는 과정에 그때그때 정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줍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시행해도 실질적으로 더 세분화된 거, 그거는 이제 시행 규칙에 있는데 그 세분화된 시행 규칙은 2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법을 보면 공인중개법 세부 구성 내용을 보면 1장이 총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법령집을 보면 1장 총칙, 그래서 1조부터 3조까지가 총칙에 들어가는데 모든 법에 대해서 1조는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법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조 부분이 이제 목적 부분으로 들어가고 2조 정의, 그리고 2조의 2 공인중개사의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3조 중개 대상물의 범위. 제가 아까 여기서 그 용어의 정의 부분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뭐 보면은 3조에 보면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주 복잡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주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 정의 보면 뭐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전 이런 내용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의 수업 쫓아가기가 편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으로는 이제 2장인데 공인중개사, 이건 이제 이 자격시험에 대한 내용과 또 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5조 자격증의 교부, 그리고 6조 결격사유, 그리고 자격증의 대여 등의 금지, 그리고 8조의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그래서 4조부터 8조까지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 하면서 어떻게 개설 등록하는지 해가지고 이 중개업 등 해서 제9조서부터 34조의 2, 그래서 51개 조항 중에서 많은 부분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법령집을 봐도 많은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3장에. 그러니까 이 중개업 등 이 3장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법의 핵심이겠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도 당연히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러면 이제 4장 지도 감독, 35조서부터 40조까지 이 공인중개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개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의 공인중개사 협회, 요거 이제 41조에서 44조까지 부분에서 협회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있고, 제6장 보칙, 그래서 45조에서 47조까지 내용이 있고, 7장은 이제 벌칙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벌칙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48조부터 51조까지 내용으로 이 법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법이 구성되고 있다는 커다란 틀을 먼저 보시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성격입니다. 이게 우리 법령 기준으로는 1조죠.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지금 우리 교재 42페이지입니다. 교재로는 42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성격,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재와 법령집을 같이 펴놓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목적을 갖고 공인중개사 시험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목적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쉬울 때고, 이제는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목적을 갖고 한 개의 어떤 시험 문제에 문항으로 넣어서 다음 중 틀린 거 해가지고 이제 목적조 설명하면서 약간 말을 바꿔서 하거나 아니면 정확히 익혀오거나 이런 수준으로 해서 이 목적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시험을 봐야 할 목적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이 목적을 직접적인 목적과 간접적인 목적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목적은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부분과 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간접 목적은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좀 높이고, 옛날에 공인중개사 그러면 떴다방 뭐 왠지 투기꾼 이런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더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고자 할 때 더욱 전문성을 갖고 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우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한 사회인이 되기를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부동산을 공부했고 부동산을 박사를 공부한 사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부동산 전체적인 전문성을 제가 나름대로 갖고 또 이 중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이 우리나라의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당연히 이런 부분 속에서 갈 것이고,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중개업법의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지금 이 1조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성격은 뭐냐? 나와 있듯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거,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인 동시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따라서 다른 법에 같은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우선 기본법인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이다. 이거는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중간법이라는 거. 그리고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흥결이 있을 때는 민법과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이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성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법의 성격은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기본적인 부분만 여러분 체크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용어의 정의서부터 이제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잘 들으시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